안녕하세요. 키아츠가 청소년들과 또 제 강의를 듣는 어른들과 함께 정동을 탐방하는 사전 교육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정동은 경복궁, 종로, 탑골, 동대문, 한강, 서울에 볼거리도 많고 정말 공부할 거리도 굉장히 많지만 정동 자체가 1박 2일 정도 머무르면서 인근을 살펴볼 만한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19세기 말 1890년에서 20세기 초반, 이 1910년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 20여 년 또는 30여 년 사이에 한국 기독교, 외교, 정치, 교육의 신교육이겠죠. 근대 교육이겠죠.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을 좀 핵심만 잡아서, 제가 다 다루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네이버라든지 구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특별히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살펴보려고 하진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곳 한 곳이 교과서 아니면 책 한 권 한 권 나올 정도의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틀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내용으로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자체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특별히 종로구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정동은 1년에 한 번씩 정동 야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정동 야행의 메인 스피커로 제가 정동에 살았던 선교사들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정동구의 지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정말 기독교인들 못지않게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 종로, 정동에 대한 관심을 정말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봐도 문화재청이라든지 종로구라든지 이 정동을 이렇게 걷는 코스도 만들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컷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다 돌지 못해요. 하지만은 우리 한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정치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저희들은 잠깐 정동길이라고 그러죠. 정동길에 우리가 몇 군데 정도만 한번 걸어보는 자체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역사의 현장을 몇 분이라도 걸어보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많이 남겨져요. 자, 여기 빨간 선이 그어져 있죠. 정동 제일교회에서 지금 돈이문 박물관 마을 바로 앞에까지, 길이로는 한 200여 미터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도표는, 제가 이 도표를 좋아하는 게 1890년 북장로의 정동 선교부죠.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이 지역은 정동 제일교회, 감리교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탈바꿈을 했고요. 북장로의 선교부는 우리가 지금 대학로 있죠, 여러분들. 대학로 바로 아래, 이와 사거리 바로 아래로 다 옮기게 돼요. 연동교회가 있는 거죠. 연목골이라고 부르는 것. 이 도표는 이게 좀 반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는 덕수궁에서 정동 사거리 정도까지 보는 지역이고요. 바로 이 지역, 기포트 사택, 언더우드 학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신고교는 나중에 여기서 옮겨요. 이화 학당, 언더우드 사택, 정동 장로교회. 정동 장로교회가 나중에 이제 세문안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정동 여학당, 헤론의 사택, 러시아 공사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이 도표가 이렇게 좀 위아래로 바뀌면, 좀 엎어지면 훨씬 더 설명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로회 유산이 깃든 곳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곳이 저쪽에 종로 3가와 5가 2로 올라가서 대학로 사이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제가 너무 깊이 안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모일 곳이 대한문이에요. 예전에 이 대한문 앞에, 서울시청 앞에 이 넓은 광장, 이 광장에 모여서 3.1 만세 운동을 했고요. 이 대한문 앞에서 당시 지식인들이 정말 도끼를 앞에 두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던 곳도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은 이 대한문의
위에 있는 궁 전체가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굉장히 잘 가꿔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저녁에 한번 궁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희는 만약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문의 조선시대 이렇게 병사들의 수문장들이겠죠. 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이렇게 교대식 하는 것도 되게 볼만하고요. 바로 이곳에서 제가 잠깐 멈춰서서 옆에 있는 성공의 건물이라든지 종로, 멀리 경복궁까지 보이니까 우리가 한번 서울시청이 있는 대한문 앞에서 단체로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부르면 조금 어색할 것 같지만 한번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동 돌달길을 걸어서 우리가 몇 군데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지역에 당시에 외교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 캐나다 대사관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캐나다 대사관과도 오랜 협업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 대사관에서 가끔 설명도 해주시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손탁 호텔이 있어요. 손탁 하면 탁은 데이라는 독일어 뜻이죠. 근데 아마 독일계 러시아인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인인데 손탁 여사가 여기에 일종의 호텔을 세워요. 일종의 호텔을 세우기 때문에 여기에 호텔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들이 외교를 하든 사교를 하든 일종의 클럽이 필요하잖아요. 뭐 중국집에서만 할 수 없잖아요. 이 내부 사진 한번 보세요. 상당히 이게 지금 19세기 말이니까 굉장히 근대화된 호텔이죠. 명물이죠. 이 정도 건물이면. 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당시에 시중을 들고 당시에 일하던 서비스맨 앤 위민들이겠죠. 멋들어져 있죠. 아마도 서울 안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볼만한 곳이었고 서울 밖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명물이었어요. 당시에 명물 한번 찾아볼까요? 이 근처에 서울의 3대 건물이라면은 명동성당이 있었고, 그리고 일제치하에 조선총독부가 있었고 20세기 초반에,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당시에 천도교 교당이 있었죠. 중앙교당. 이게 이제 대부분 1919년 근처 이야기인데 1919년 20년 근처로 잡자면 하는데 그 이전에 이런 명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탁 호텔. 자, 그래서 손탁 호텔에서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외교도 하고 밀사들도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곳 신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있고요. 미스 손탁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의 명성황후에도 손탁 부인이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명성황후가 민비라고 부르죠. 명성황후가 미스 손탁 하면서 노래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서구 여인이죠. 근대화된 여인이었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밖에 없는 여사였습니다. 손탁 호텔. 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 근처 한번 볼까요? 이화학당 터 바로 위쪽에 바로 왼편에 손탁 호텔이 있고요. 자, 이곳이 근대 교육의 출발입니다. 이화학당, 배제학당. 그래서 여성들 지도자들, 자, 정말 뜻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은 이화학당에 보내는 게 당시의 붐이었고요. 남성들은 배제학당. 그래서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이 결국은 근대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동교회가 있죠. 정동교회는 감리교회에 속하는데 3.1 만세운동뿐만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동교회를 제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화학당에는 박물관이 있고요. 잘 해놨어요. 교육 기능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앉아서 당시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보고 배제학당도 잘 이렇게 박물관으로 꾸며놨고요. 그리고 정동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중명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한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덕수궁, 그리고 저 위에 러시아 공사관 있죠. 러시아 공사관은 어마어마한 부지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것이 다 이제 파괴되고 지금은 이렇게 탑하고 저희가 기념물만 좀 있는데 그 앞에 공원도 있어서 제가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미팅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곳이 이제 이화학당하고 배제학당을 여러분이 보면 좋은데 아마 연휴라서 문을 안 여는 경우도 있고요. 저 일정이 아마 안에 들어가서 여유 있게 볼 만한 일정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방문하셔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886년 5월 31일 이화학당이죠.
130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자, 이 부인이 우리가 흔히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부르는 선교사 스크랜턴 의사의 어머니십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따라서 한국 선교에 들어오는데, 이분이 결과적으로 한국 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도 마찬가지고 스크랜턴 여사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한국 근대 교육이 시작이 됐을까 할 정도로 당시에 무료로 교육시켜주고 잠도 재워주고 했는데, 조선의 여아들이 오질 않아요. 굉장히 학생들을 구하는 자체가 힘들었어요. 1명, 2명, 3명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이화학당이죠. 스크랜턴 여사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심지어 당시에 조선인들은 키가 크고 코가 큰 외국인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팔아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얘를 죽여서 뭐 성찬식을 한다든지, 피와 살을 먹고 나누죠 기독교는. 그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스크랜턴 이 여사가 각서를 써요. 이제 한국인 자녀의 부모님과 함께, 내가 부모의, 한국인 부모의, 당신 부모의, 아이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아이와 함께 학당을 나가지도 않고 심리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이런 계약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습죠. 아니, 근대 교육을 시켜준다는데. 하지만은 아무리 근대 교육을 시키려 한국에 들어왔지만은 이분들이 초창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 선교제에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갔지만 현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이화학당. 자, 당시에 이화학당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잘 꾸며진 집이지만은 1898년 밑에 이렇게 사진의 엽서에 연도도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은 이렇게 옛 건물 중에 하나가 기념관으로 꾸며져 있는데, 보통 청소년들과 제가 갈 때는 워낙 안에 전시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짚어주고 옛날 교실이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 한번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과거를 생각하는 시간만 가져도 우리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이화학당은 이화여대에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청소년 교육을 시킬 때 이화여대하고 연세대학교를 방문을 해요. 스코필드 때문에 서울대학교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화여대와 연세대학교를 몇 군데를 언더우드 관이라든지 또는 이화학당, 광해원 이런 곳을 또 한나절 정도 잡아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건물을 볼 때 이화학당 학생들이 아마도 중명전에 와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래도 나름 옷을 잘 챙겨 입었어요. 당시에 신지식인의 자녀들이에요. 멋있죠, 여러분들. 정말 이분들이 나서서 우리 지난 100년에 또 한국의 교육과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분들이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학생들도 강제 동원도 하고 일본에 부일 협력도 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일본에 부일 협력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보다도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한국 역사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옛날 모습이 이랬어요. 지금 박물관에는 이런 구조는 꾸며놓지 않았는데, 책상도 좀 상당히 근대적으로, 선생님이 예전에 제가 예전에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부르는 시절이었는데, 국민학교 다니는 모습으로, 여기는 훨씬 더 고전적이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댕기머리 보이죠, 여러분들. 당시에는 이게 유행이었겠죠? 한복 입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이제 이화학당 건물이죠. 참 감사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물론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처음부터 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 이전에 카톨릭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리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역설적으로 저는 그걸 잘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가 교육, 의료, 복음 전파잖아요. 그중에 복음 전파가 제일 늦게 됐어요. 조선 땅에 당시에 전염병도 많았고, 그리고 근대 교육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에서 교육과 의료가 먼저 들어왔던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 보다 순탄하게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이화학당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좀 더 느껴보도록 하고요. 자, 여성은 이화학당으로, 남성은 배제학당으로. 자, 제목을 배양한다는 거죠. 인물을 배양한다는 거죠. 이 건물은 현재 복원이 돼서 안에 들어가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밖에서 우리가 호연지기 한번 소리라도 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제가 이렇게 배출했던 인물들이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사진 한번 봐요.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진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체육 시간인 것 같은데 당시에 지금보다 체육을 매우 강조했어요. YMCA도 그렇고요. 또 상동교에서 상동 학원을 할 때도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분들을 체육교사로 시켜요. 체육교사. 지금 물론 체육교사도 다 좋은 분들이지만 당시 민족 지도자들을 체육교사로 시켜요. 정신교육이죠. 우리가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이다. 이런 민족 정신이 체육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제식훈련이라고 하나요? 이런 체육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이었으니까 더 했겠죠. 자, 배제학당이 지어지는 당시의 사진들, 이 정도의 건물이면 지금도 눈에 띄겠지만 당시에 서울 시내에 아직도 초가집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멋들어진 근대식 건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하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의 희망이었고 한국 선교의 희망이었고 근대 한국 교육의 희망이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늠름하죠. 독립이 금방 될 것 같죠. 우리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 친구들이지만 이 선배들이 정말 민족을 구할 것 같은 늠름한 기운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배제학당, 이 운동장 뒤에 이 학교 건물 있잖아요. 지금은 꽉 차 있지만 옛날에 서울 법원도 거기에 있고 지금 미술관도 있고 사실 볼 것 천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면 하나하나 근대사를 풀어나가고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가 굉장한 공헌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1890년 이래로 지난 100여 년의 한국 역사는 기독교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히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 종종 욕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비난을 받을 부분은 비난을 받더라도 지난 근대화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했던 기여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좀 이렇게 가지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성 감옥 사건은 정부에 좀 잘하시오 하고 대한문에서 상소를 올리다가 한 50여 명이 잡혀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을 읽고 서양 책을 읽고 서재필이 여기서 개종을 하죠. 그리고 당시에 양반네 후손들이 자녀들이 개종을 하면서 상류층의 기독교가 들어가게 된 계기를 한성 감옥이 만들어주고 있죠. 많은 경우에 배제학당 출신들이 많았어요. 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곳이 정동 제1교회 감리교회죠. 사실 감리교회는 장로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초창기에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은 1884년, 1885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감리교의 역할은 숫자적으로 영향력으로 장로교에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볼 때는 1930년 어간에 감리교가 매우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력을 하면서 부일 협력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감리교에 뭔가 한번 꺾여요. 기운이 꺾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동 제1교회는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종교와 성교와 또 근대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당시 옛날 사진 한번 볼까요? 정동 제1교회도 서울 전체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건물이었겠죠. 지금도 멋있는데 당시에는 더 멋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펀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제가 책을 몇 권 냈지만 제가 책을 한 권 냈네요. 최병헌 목사님, 감리교 최초의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국의 문화적 정서와 사상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입장에서 성산명경이라는 책도 냈던 분이셔요. 도교의 대가, 유교의 대가, 불교의 대가가 기독교의 또 영특한 소년과 함께 대토론을 벌이면서 기독교로 귀의하게 된다는 일종의 종교 사상론적 대화론이라고 부를까요? 대화록이라고 부를까요? 그 책이 성산명경,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정말 3박 4일 동안 대토론을 벌이면서 기독교의 우수성을 논하고 나머지 정말 전문가들을 기독교로 귀의하게 만든다는 책이 성산명경이라는 책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탁사 최병원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여러분이 읽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한글로도 좀 읽을 만하게 책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커서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동제일교회는 나름 역사관을 잘 꾸며놨고요. 저희가 여기에 좀 들어가서 공부할 시간은 없겠지만 정동교회, 정동역사관도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동길 돌담길 한번 좀 걸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놨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자 했습니다. 자, 정동 중에 저희가 중명전은 한번 가볼 예정인데요. 자, 이 건물이 중명전입니다. 중명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굉장히 뭐 다른 사건도 많지만 두 가지. 하나는 1905년에 우리나라를 일본에 강제적으로 강탈당하게 되죠. 을사년의 늑약이라고 보죠. 을사늑약. 우리나라의 외교권, 뭐 우리나라의 행정권 실질적으로 다 가져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1910년까지 5년에 걸쳐서 야금 우리나라를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을사늑약이 강제적으로 맺어졌던 곳이 중명전 이곳이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헤이그 밀사 사건 있죠. 그 헤이그 밀사 사건을 파견하게 되는 결정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중명전에 대해서는 당시에 어떤 곳인지 정리된 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1897년 황실 도서관으로 문을 연 중명전은 1901년 화재로 전소한 후 지금과 같은 2층 건물로 재건되었다. 당시 명치는 수옥헌이었으나 1904년 경운궁 화재 발생으로 우리가 경운궁은 들려볼 거예요. 고종이 이곳을 편전으로 사용하면서 중명전으로 불리게 됐다. 자, 지무실이죠, 일종의. 1905년 일제의 강압 속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이자 1907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근대 국가로의 도약과 자주성 확립을 위해 노력한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석조전 대한민국 역사관과 더불어 근대사를 증언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중명전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전시시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썩 많은 것을 볼 공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몇몇 장면들을 보는 것 자체로 정말 우리 민족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구나.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서는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은 이런데 측면은 이래요. 자, 밑에 건물 있죠? 측면 건물이고 당시에 자동차도 보이네요. 중명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갔죠. 자, 당시 모습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흐릿한 사진만 남아있지만 당시에 석조 건물로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러시아 공사관을 설계했던 러시아 건축가가 이것을 설계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당시에 정부의 지금의 국무회의에 해당되죠. 장관들이 모여서 강요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지만은 자, 여러분들 이 광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제가 정한경이라는 선생님의 당시 기록을 영어로 된 기록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때의 모습이 잘 이렇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책이 정한경. 자, 여러분들 이 강요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칼을 차고 총을 어깨에 맨 일본 병사들이 쫙 깔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지금 병사들이 실탄을 그리고 지금 칼을 꽂고 무장한 상태에서 뒤에 다 서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일본을 비판하는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참 잔인해요. 정말 잔인해요.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과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빌겠죠. 당시에 대신 중에 한규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일본에 강제로 병합하는 것을 거부했던 한규설이라는 이제 지금의 장관에 해당되는 강요가 있었는데 일본이 강요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규설 강요만 빼내요. 강제로 끌어내요. 끌어낸다는 것은 가서 고문을 하고 죽였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며칠 동안 한규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많은 강요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저렇게 저항하다가 끌려다가서 죽임을 당했음이 틀림없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목숨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본은 한규서를 죽이지는 않아요. 은밀한 곳에 가둬놓고 심리전을 행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느낌의 좀 역사적 상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는 갈 때마다 가슴이 격해지는, 마음이 격해지는 느낌을 제가 가져요. 자, 당시에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러죠. 우리 조선이 약하니까 조선을 일본이 보호해 주세요. 이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강제적으로. 이런 조치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 우리가 당시 하와이를 통해서 10,000명 이상이 일단 미주로도 가요. 그리고 당시 하와이에 거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패스포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한국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본 영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입니다 하고 자기들이 그냥 선수를 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나라 잃은 서러움이라는 거예요. 사파가 아주 상징적이고 흥미로운 사파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자,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조선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일본과, 이게 청일전쟁 같은데, 일본과 지금 핵유밀사 사건까지 전부 다 이제 중국은 한 발 뺐고요, 뒤로. 왜? 중국 자체가 열강에 침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판 싸우고 나서 중국이 뒤로 약간 물러났고, 그리고 러시아가 들어와서 일본과 이제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아마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줄다리기 가운데 해그 밀사 사건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어나간 사람 누구예요? 조선 사람이죠. 우리죠, 우리. 자, 이 이야기를 다 다루려는 게 아니고 이 중명전과 직접 연결된 해그 밀사 사건. 자, 해그 밀사 사건 다 아시죠? 당시에 세 분, 이준, 이휘종, 그 다음에 이상설, 이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비행기 타고 가지만 부산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하얼빈, 이르크츠크, 쭉 모스크바, 베를린, 네덜란드까지 도착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미 회의가 끝난 지 거의 일주일이 넘어서 도착을 하게 돼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영화전에서 봤던 헐버트, 당시 핵유밀사 사건을 돕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죠.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조선의 이권과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비운도 더 이상 여기서 다루진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서에서 많이 알고 또 많은 글이나 책을 통해서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명전에서 해그 밀사 사건의 세 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공간이 중명전이었다. 자, 이 정도. 자, 제1차는 그 이전에 열리죠. 그리고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1907년에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모습.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역사에 관심이 덜해요. 일반 시민들 정말 열심히 우리 역사를 발굴해서 책으로 만들고 만화책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따로 역사를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기존의 전문가들의 역사 소개에는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체크포인트를 잘 이렇게 우리가 얻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들의 전개 과정에서 기독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고종임금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킨 아관 파천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독수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종이 옮기게 되죠. 아관 파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몇 줄 읽어볼까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간이 있다면 이 정동을 쭉 돌고 나서 저희가 고종이 피신한 고종의 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1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대사관에 공사관에 러시아 공사관에 탑 밑에서 공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마감하는 시간을 갖는데 자, 아광파천 한번 볼까요? 고종이 명성 황후
민비죠. 시해된 이드메인 1896년 2월 11일 경복궁을 벗어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이다. 그냥 옮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밀리 어렵게 옮겨요. 당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약 1년간 머물며 친위 기병대 설치,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대한 안건을 반포했고 민영환을 특명 정권 공사로 임명해 영국, 독일, 러시아로 보냈다. 당시에 일본이라든지 중국, 심지어 러시아로부터도 독립을 추구했지만 우리가 서대문에 독립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독립은 정말 쉽게 오지 않았어요. 또 대한제국 선포에 앞서 천자의 나라임을 알리기 위해 황구와 사직 등에 지내는 향사, 제사를 옛 역사의 근거에 지내도록 조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요. 당시의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굉장히 언덕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알게 되지만 굉장한 건물이죠. 러시아 공사관. 위용이 대단하잖아요. 자, 그리고 옛날 사진 한번 더 봐요. 옛날 사진도 있고 이게 고종의 길인 것 같아요. 위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서울 전체에서 러시아 공사관의 위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고종의 길 이렇게 이제 덕수궁 뒷길이죠. 뒷길에서 고종의 길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게 우리가 아관이 아는 러시아죠.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 관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왕이 이렇게 피신하는 거죠. 거기서 1년 넘게 1년 어간이 있으면서 많은 새로운 생각을 해서 우리가 러시아 공사관에 지냈던 그 시기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부정 다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대한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거고 대신에 우리나라에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 비극적인 또 일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정동에 있는 여러 가지 옛 궁안길 우리가 지금 정동의 돌담길이죠. 신문화의 길 교육기관들이 있죠. 배제 2와 외교가 이 지역에 지금도 뭐 캐나다 대사관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 또 여러 대사관들이 있고요. 뒤에 뭐 구세군이라든지 성공의 건물 이 지역만 여러분들이 돌아다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시에 중명절에서 이렇게 고종이 지냈던 침실, 그 다음에 그 앞에 모습, 어린아이가 물을 열심히, 어린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열심히 기르고 있네요. 깃고 있네요. 자, 러시아 공사관이 나름 이렇게 컸어요. 이 러시아 공사관이 아니고 이건 중명전입니다. 중명전이 지금도 이렇게 잘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성이 돼 있죠. 도서관 라이브러리도 있고 볼룸이니까 댄스홀도 있었네요. 키친도 굉장히 컸네요. 그죠? 사무실, 라비, 다이닝룸, 베드룸, 화장실도 있고 굉장히 근대적인 건물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쉽지만은 제가 덕수궁을 못 본 거 굉장히 아쉬워요. 저도 이렇게 저녁에 놀러 간 적들이 있는데 정말 낮도 아름답지만은 저녁에도 되게 아름답고요. 지금도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라든지 석조전 보고만 있어도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특별히 좋은 게 조명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오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빨리 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자, 이 정동에 제가 다룬 곳이 이 넓은 정동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었고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근대 교육의 시작, 기독교가 토대가 됐던 외교가 정말 치열하게 전개됐구나. 심지어 조선 왕을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아관 파천뿐만 아니라 정말 왕도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당시의 목회자들, 감리교와 그 다음에 장로회 선교사들이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했었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당시의 상황은 이랬겠구나.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듣고서 제가 빨리 하려고 조금 서둘렀어요.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개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 핸드폰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험도 끝나고 정신이 없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관심 있다면 좀 이렇게 찾아보고 또 현장에서 읽어보고 또 질문도 하고 저희랑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키아체 김재현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